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노영민 경선 의미는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 친명계인 김민석, 박홍근, 강선우 의원 등과 친문계 윤건영 의원 등이 포함된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의 표적 가운데 한 사람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경선 대상에 포함시켜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웃음과 고군분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문답도 중 공천 평가 과정을 설명하면서 동료 의원 평가 0점 맞은 분도 있다며 웃음을 터뜨려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 대표가 의원들 반발에 강경 모드를 일관하는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하위 평가자 달래기 등에 나서면서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대조적입니다. 다음 키워드 뒤늦은 양심 고백입니다. 평소 친명 초선 강경파로 분류돼 온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역구에서 사실상 공천 배제되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 공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어제 탈당을 선언하며 최근 나온 백현동 사건 1심 판결을 보면 이 대표는 국민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놓고 위성정당. 국민의힘이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창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당대표로 국민의힘 조혜정 정책국장을 선임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운동권 매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1980년대 대표적 운동권이었다가 전향한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을 서울 마포 을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함 회장은 민주당의 86 운동권 출신으로 대표적 대여 강경파인 정청래 최고위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8년에 170억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어제 하나 이글스와 기간 8년 총액 170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류현진 선수는 2012년 시즌이 끝나고 미국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뒤 12년 만에 KBO 리그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탈당 선언, 당대표 비난 기자회견에 이어서 이제 철야 농성 사태로까지 이어진 민주당의 공천 갈등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도 공천 심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비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역시 친명계 이사들이 대거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천 내용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은 오늘 오전 총 20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12곳은 단수 공천 지역으로 그리고 8곳은 경선 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단수 공천 명단에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 친명계 인사들 혹은 이재명 지도부 당직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 그리고 이 총선 상황실장이 보직을 맡은 김민석 의원과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 진성준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명계로는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윤건영, 진선미 의원이 단수 공천을 따냈습니다. 경선 지역에서도 비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과 또 친명계 인사들이나 혹은 이 대표가 주도해서 영입한 인사들이 맞붙은 곳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특히 앞서 이제 자신이 하위 20% 혹은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던 의원들의 경선 상대 역시 대부분 선명한 친명계 인사들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하위 10% 통보를 받은 뒤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박용진 의원은요,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정봉주 당 교육연수위원장과 3자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역시 하위 10% 통보를 공개한 윤영찬 의원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과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김한정 의원은 이 대표적 친명 강경파로 꼽히는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또 민주당 텃밭 호남 지역구의 현역으로 있는 비명계 신영대 의원은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거짓말로 판명된 이 친명계 김의겸 전 대변인과 맞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비명계인데도 원내대표에 선출돼서 관심을 모았던 박광원 의원입니다. 직전 원내대표인데도 친명 인사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박광원 전 원내대표는 김준혁 당 전략기획 부위원장과 2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전 원내대표가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막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게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김성환 인재영입위 간사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 평가 하위 20%의 비명계가 대거 포함된 데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9월 말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있었고 네네. 그 과정에서 소위 우리 당에 한 30분 정도는 가결표를 던졌고 10분 정도는 기권 무효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냐? 이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의원들이 다면 평가를 하고 당직자들도 다면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도 여론조사에 응했고 저는 이 요소들이 당시에 이 공직자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성환 의원의 저 발언은요, 사실상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파 수십 명으로 알려져 있죠. 적어도 20명을 넘을 텐데 그 사람들이 공천의 정성평가 또는 다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명계를 더 자극할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친민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노영민 전 비서실장 역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친명계 안에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두고서 임종석 전 실장과 함께 노영민 전 실장을 겨냥했던 터라 이 경선 기회를 준 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노영민 전 실장의 경선 대상은요. 이재명 대선 경선 후원의 사무국장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진 친명계 이강일 후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노영민 전 실장은 임종석 전 실장과 함께 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직접 제기한 이른바 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의 표적으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노영민 이 두 사람 중 노 전 실장에게 당 지도부가 경선 기회를 준 것은 오히려 임 전 실장을 컷오프하려는 이 사전 정지 작업의 하나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이 비명계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혁백 공관위원장은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요. 이 오늘 공천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 혁신과 통합이 부족하다는 일부 공관위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이번 공천은 주로 통합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영민 전 실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론과는 별개로 좀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뜻으로 읽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이 또 친명계 인사들 위주로 이 단수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임혁백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교롭게 비명계 분들은 경선에 많이 계신 것 같고요. 현역들 단수 공천이 좀 많아서 그 인적 쇄신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의도했던 정반대로 지금 해석을 해주셔서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이번 공천은 주로 통합에 중점을 두고 공천을 하자 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우리 노영민 실장이고요. 일부러라도 이 좀 비명계 후보들을 좀 많이 이렇게 그 공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결과고. 노영민 전 실장이 경선 기회를 얻은 게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이제 며칠 내로 결판이 날 것 같아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요, 오늘 임 전 실장 거취에 대해서 뭔가 결정이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일단 관련 발표는 없었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 갈등의 핵심 뇌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의 거취입니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 지역을 중앙당이 공천을 꽂을 수 있는 이 전략 지역으로 정해버렸죠. 그런데도 임 전 실장이 뜻을 굽히지 않자 당 지도부는 임 전 실장에게 이 험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성동구 역시 민주당 텃밭이 아니라 약세 지역이라서 지지 기반이 있는 후보가 절실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절한 상황입니다. 앞서 나온 임 전 실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성동으로 가기 전에 여러 번 종로도 좋고 용산도 좋고 할 수만 있다면 한동훈과 붙고 싶다 이렇게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저로서는 또 기다렸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계속 기다려주는 건 아니니까 그 시효가 다 했고 저는 지금에 와서 다시 어디로 가라 하는 거는 저는 지금은 불가능하고 성동 지역도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과연 선거를 치러낼 수 있을까?
하지만 당 지도부는 임 전 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중성동구 갑에요. 이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 이걸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 전 실장은 이제 공천에서 배제하는, 즉 컷오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중성동 갑처럼 이 전략공천지 공천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 나가서 임 전 실장이 송파갑 출마 제안을 거절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다. 다음 주 초쯤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고요. 임 전 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중성동 갑에는 국민의힘 후보자로 결정된 윤희숙 전 의원에 맞서서 반윤 투사 같은 공격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 적합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사실상 임 전 실장이 전략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안 위원장이 앞서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추미애 전 법무장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을 민주당 여전사 3인방으로 꼽으면서 이들을 서울 등 수도권에 전략 공천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안규백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여전사 3인방입니다. 저는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고 있는데 이 세 분의 전직 여성들께서는 아마 임전부터의 자세를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디 수도권 서울을 위주로 해서 아마 전략 공천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해도 크게 틀리진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중성동 갑은 우리 밭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저는 윤희숙 전 의원과 대비되는 사람, 또 좀 아주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한 사람, 저는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전사 같은 사람, 저는 그분이 가면은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 전 실장 문제가 계속 헛바퀴를 돌면서 친문계의 분위기는 계속 격앙돼 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냈던 전해철 의원이 불공정 공천이 계속된다면 탈당이 이어지고 총선 결과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전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 공천 비판을 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의원들의 이탈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종석 전 실장 이 컷오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을 하면 총선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전해철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에서 특히 지도부에서는 이 상황을 굉장히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조치가 있지 않는다면 저는 탈당 등 의원분들의 이탈은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임 전 실장이 만약에 컷오프되면 임 전 실장을 중심으로 비명계가 혹은 또 친문계가 뭉쳐서 결국은 집단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공천 과정이 국민에게 납득할 수 없을 때는 총선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국민들이 공감하는 문제적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지 그걸 그냥 없는 일처럼 또는 무시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런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이 끝난 뒤에 민주당이 5차 공천 심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오늘 앞서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결과와 마찬가지로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단수 공천, 그러니까 공천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이 17개 선거구에 관한 5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단수 공천 12곳 가운데 10여 명의 현역 의원이 포함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과 이 박범계 의원, 이 대표 측근 그룹 7인회 출신인 이 문진석 의원 등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 대표적인 원외 친명 인사로 꼽혀온 인물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민주당은 서울 마포갑 등 5곳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지역의 현역으로 있는 노웅래, 이수진, 김민철, 양기대 의원 등은 사실상 컷오프가 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경선에 포함시키기로 오늘 민주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노영민 실장과 함께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불을 붙였던 이른바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 그 표적의 두 표적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바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와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아까 저희 기자는 이제 민주당 내부의 그 얘기를 들어서 이게 결국은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시키려는 또 그걸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 친문계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그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한 묶음이 됐죠. 임혁백 그 공관위원장이 직접 이름을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날 바로 정성호 자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두 사람 이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한 묶음으로 돼 있는데 지금 노영민 전 실장에게는 사실상 그 최후 통첩을 한 셈이죠. 송파을로 가라.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 임종석 죄송합니다. 거죠? 임종석 네. 전 실장에게 송파을로 가라고 최후 통첩을 한 시점인데 네. 그것도 전략공관위원장이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어요. 임종석 전 실장이 거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은 공천에서 배제하는 걸로 가고 한 묶음으로 된 두 사람 중에 노영민 전 실장에게는 이 경선의 기회를 주는,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은 공천과 멀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통합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참모로 있었던 사람이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윤건영 상황실장, 네. 그리고 또 김영배 민정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이렇게 세 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청와대 출신이 한 18명의 현역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 아마 그 상당 부분이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일단 3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일정 부분은 또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임종석 전 실장한테 송파을을 권유했다고 그러셨는데 정확하게 송파갑이기 때문에 바로 잡겠습니다. 네. 두 분의 공천 여부를 같이 결부시켜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주 상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선 그 후보자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이 있었고요. 여기 노영민 전 실장이 이제 공천 신청을 했는데 이 지역구는 저 배제 사유가 아니면 노영민 전 실장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는 경선을 어떤 경선을 할 것이냐의 고민이 있었지 임종석 전 실장과의 관계 문제를 고려하면서 경선 여부를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이미 그 지역 중성동 갑은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하는 것은 당초에 당규에 정한 전략적 선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 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계속 고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험지 출마라든가 당 전체의 어떤 위한 희생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송파 갑 요구까지 한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당의 전략공관위의 입장도 그렇고 일관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실제 지금 유니스크 후보와의 경쟁력이라든가 승리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실 중성동갑을 배제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본선 경쟁력에 대한 고민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의 어제 공천 결과 발표 이후에요. 몇몇 그 공천 배제 의원들이 상당히 강도 높게 반발을 하고 나서서 또 민주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예가 어제 컷오프가 결정된 노웅래 의원이요. 당 대표실,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민주당 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네, 이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 의원은요, 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되니까 어제 오후부터 이 당대표 회의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 의원은요, 이 자신만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데 왜 자기 지역구만 전략 지역이 됐다라는 것은 고무줄 잣대다라고 항변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이 전략 지역 선정 과정과 근거를 밝혀라 이렇게 이제 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 의원이 당 지도부 회의가 열리는 국회 내 이 당대표 회의실을 사실상 점거를 하니까 오늘 오전 민주당은요, 이 지도부 회의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공천의 불만을 품고 탈당을 선언한 두 번째 의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요, 그동안 이 강경파 초선 철험회 소속으로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해왔던 이수진 의원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네, 서울 동작을 현역인 이수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 지역구로 지정이 돼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 되자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원은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는데 후회한다면서 자신을 모함하고 버리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수진 의원은 원래 김의겸 의원, 최광욱 전 의원 등과 함께 철험회 소속이었고요. 지난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 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대룰이 결정되려 하자
친명계 의원들이 돌린 반대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컷오프 되자 탈당을 감행한 건데요. 민주당 공천 상황에 반발한 이수진 의원과 노웅래 의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명백히 고무줄 잣대입니다. 대표에게, 지도부에게 놀아나서 꼭두각시 역할밖에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수진 의원은요, 판사 출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역시 판사 출신으로 국민의힘의 다선의 중진인 나경원 의원에게 이겨서 일약 유명세를 얻었죠.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친명 강경파였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근 나온 이 백현동 사건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 공격을 했고요. 특히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해서 추이를 또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의 정치 활동과는 별개로 어떻든 정계 입문 전까지 판사를 했던 이 의원이 백현동 사건 브로커의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면 공격하니까 더욱더 관심을 끈 겁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선 자신의 공천 탈락 이후에야 나온 일종의 양심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도 당 안팎에서 나왔고요. 이수진 의원의 발언을 다시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현동 판결문이었습니다. 총선을 이끌어야 될 당대표가 그 판결에 의하면 너무나 이 결과가 너무나 좀 보여서 서울에 있는 중도 이상의 많은 분들은 그 판결문을 보고 이미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다면 서울 총선은 너무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수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또 반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이수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드디어 이 대표의 거짓말 시리즈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런 반응 보였는데요.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건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는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 대상이라면 비리 종합백화점으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일찌감치 컷오프 됐어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당 내분, 그러니까 공천을 둘러싸인 이제 내분 또 내홍 이렇게 심화하고 있지만요. 정작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방침을 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이제 단신 농성을 지금 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을 향해서 이런다고 상황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는요, 오늘 당 지도부 회의 장소를 바꿨습니다. 이 노웅래 의원이 단식 농성 중인 당대표 회의실을 피해서 여의도 당사로 옮겨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노웅래 의원이 단식 농성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노웅래 의원도 이 위반 사실을 본인이 인정을 한 만큼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면서 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는데요. 관련 발언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꽤 상당 기간 여기서 회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언은 이쪽 먼저, 다음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왔다 갔다 안 하게 좀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공천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혼란들이 발생합니다만 모두가 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우리 노웅래 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어서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노웅래 의원이 위반 사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아마 노웅래 의원이 이제 당초 검찰에 기소한 그런 불법 혐의 사실을 다 부정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받은 것은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마 그 부분을 이 대표가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 공천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중에 또 웃음을 보여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네, 이 대표가 평소에는 백브리핑을 좀 짧게 하는 편인데 어제는 좀 길게 했습니다. 이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중에 모두가 들리게 크게 웃어서 현재 당 내홍과 맞지 않는 반응이라는 지적을 부른 건데 한번 직접 보시죠.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에 배제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데도 진화를 책임져야 할 당대표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이 대표가 0점 맞은 의원을 언급한 대목에서 이 비공개인 의원 평가 세부 점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는데요. 이 대표 측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표가 기자에게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두고 오늘 정치권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 당대표로서 적절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일침을 했고요. 국민의힘 조정원 의원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웃으며 얘기할 문제가 아닌데 나는 좀 화가 났다고도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이런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아쉽습니다. 공감 능력 결핍이죠. 정치인에게 공천 탈락은 정치적인 사형 선고랑 똑같잖아요. 그런 걸 해놓고 아무 문제 없다 지나간다. 뭐 전 거의 병적인 공감 능력 결핍을 그대로 보여줬고 뭐 거기서 웃었다면서요. 그 장면은 정말로 무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대표가 그런 얘기했으면 전 분노가 치밀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내외에서 여러 잡음들이 계속되고 있지만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상황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혼란이 적다. 이렇게 또 자평했습니다. 네, 최근 벌어진 비명계 공천 배제 논란 등은 모두 혁신을 위한 이 환골 탈퇴 과정이라는 게 이제 이 대표의 의견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 당 일각에서 나온 사퇴론도 일축했습니다. 이 경쟁 과정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이 타인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면서 툭하면 사퇴하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식이면 1년 365일 내내 대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상 당 안팎의 반발을 좀 일축하는 듯한 그런 반응이 나온 건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또 이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입틀막 공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재명 대표의 상황인식이 반영된 듯한 모습이 어제 또 국회에서 연출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에 앞서서 야당 의원석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계 의원들이 함께 이 대표와 웃으면서 셀카를 찍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비명계 윤영찬 의원에 맞서서 성남 중원에 출사표를 던져 오늘 경선이 확정된 비례 이수진 의원도 있었고요. 최근 공천 내홍이 불거진 당 상황이 연상되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천 반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는요, 이 공천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웃음을 보인 데 이어서 오늘도 공천과 관련해서 여전히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점을 고수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천 배제되거나 전략지역 선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출마가 어려워지신 분들한테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동이라도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당연히 불편해 보이신 행동이어서 조금 적절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공천 과정의 어떤 문제 제기를 일부 수용한다고 하면 공천의 전 과정에 대한 정당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향후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관위가 시스템에 의해서 또 공직자 그 선출직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흔들리지 않고 정면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표하다 보니까 이제 그 태도 논란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아마 공천이 끝날 때까지 이 시스템 공천상에 다른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이 여론조사 논란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만이 공천 갈등이 당내 갈등에서 실제 이제 본선에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런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건 노웅래위원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전체 공천 대상자에게 한 이야기라고 본다면은 지금까지 한 공천이 번복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나머지 공천도 이 방식대로 그대로 마이웨이로 밀고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목적하는 바가 뚜렷이 지금 저희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방식을 밀고 갈 텐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요즘 이야기하는 비명 행사, 비명은 전부 다 자질이 있어도 공천을 못 받는다. 이 상황이 마지막까지 계속되면은 그냥 비명 행사를 당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그쪽에서 실력 행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직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선거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친명계 외에 비명계가 전부 다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는 사람들도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걸 맡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건 상당히 강한 압박이 될 텐데 그러면 출마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 단체 행동을 할 것인지 그냥 단순히 당 안에서 그 이선퇴진론, 불출마론 이것을 제기만 할 것인지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것을 새로운 집단을 만들 것인지 이낙연 신당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변수로 남아있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이렇게 비명계의 공천 반발 속에서도 이제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것과 대비되는 당 지도부 인사의 행보가 있습니다. 바로 홍익표 원내대표의 움직임입니다. 홍 원내대표는요, 현 상황을 수습해보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보도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이 당이 쪼개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인데요. 이 홍 원내대표는 어제 이해찬 전 대표와 1시간가량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참고로 이 현재 민주당 공천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압승의 경험이 있을 뿐더러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대표 이 캠프에 사실상 좌장 역할을 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유력한 선거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홍 원내대표가 최근 격화하고 있는 이 당내 공천 갈등을 위한 해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 대표를 만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홍 원내대표 그 전날에는요, 공천을 총괄하고 있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또 만났다고 하죠. 네, 지난 21일이죠. 홍 원내대표는 불공정 공천의 성토장이 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임혁백 위원장을 만나 공천 결과 재심사를 청구한 의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관위가 세부 평가 내역을 공개하도록 확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에서도 재심 청구 시 점수 공개, 여론조사 진상 조사, 문제가 된 여론조사 기관 제외 등을 최고위에 건의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비명계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임 위원장이 약속한 공천 평가 내역 공개로 분란이 잦아들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하위평가 의원들을 재차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밖에도 홍 원내대표는 의원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고 이 탈당을 예고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만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의 영입 전에는요, 다른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 말고 그러니까 야권이 아닌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공을 들이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내용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갈등 수습에 나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틀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웅래 의원한테 전화를 했고 또 오늘은 또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노웅래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어제 늦은 밤 홍익표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전화가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홍 원내대표에게 현 공천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공천 상황 문제점을 들은 홍 원내대표는 얘기가 반영되도록 해보겠다라고 했다고 노 의원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홍 원내대표가 직접 단식 농성장까지 찾아와서 노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옛날 우리 개파 정치 할 때도 나는 당내 경선을 계속해서 나는 살아남았는데 그때도 자기 편 말고 남은 다 빼도 경쟁력 있는 사람만큼은 배려를 하는 금도는 있었는데 나를 때려잡아도 좋은데 그래서 요건은 요식 절차는 맞춰서 해야지.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전혀 불출마한 지역도 아니고 사고당부도 아니고 경쟁력이 10에서 20%씩 이기는 지역을 그걸 배제하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보신 것처럼 홍 원내대표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소극적 태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간 불거진 공천 갈등에 최대한 자중해왔던 홍 원내대표,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사과도 했는데 듣고 오시죠.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러한 민심을 담아내고 실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구축해온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실망을 다시 되찾고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또 일부 여론조사 업체를 이 당내 경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경선에서 국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이런 요청을 이재명 대표에게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문제의 여론조사 업체는요, 이제 일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죠. 현역 의원들의 이름을 빼고 여론조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당초에는 이 경쟁 입찰에서 제외가 됐는데 탈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에선가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을 또 받아서 추가로 선정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여론조사 업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홍 원내대표는요, 오늘 이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해당 여론조사 업체를 이 경선 자동응답 조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모이면은 당 사무처를 통해 중앙당 선관위에 공식 통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요, 지난 18일이죠. 이 의원총회에서 공천 기준의 모호성과 이 비명계를 제외한 당 여론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공천 파동으로 번지는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당내 2인자인 원내대표가 이 불공정 공천 문제를 당대표에게 제기한 것으로 보여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천 갈등을 누구보다 아주 예민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측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미래인데요.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 이걸 거론하면서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또 아주 구애의 손길을 강하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어제 한 라디오에서 민주당 내 친문, 비명 세력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당내 공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멸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천이 잘못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욕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친문, 비명 이탈 등 조금 더 판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면서 집단 탈당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명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까 한다고 말했는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자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이 참패할 것 같은데 그 참패의 원인이 자멸이라는 것 너무 비참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공천이 잘못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을 하십니까? 미안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욕이죠. 방탄 정당 완성. 그동안 민주당이 의석이 충분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표현이 뭐 양상으로는 집단 탈당 이런 표현이 틀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명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는 민주세력 전체가 자멸하니까요.
또 이낙연 대표는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저희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 주시는 게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새 분리기에 주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민주당의 공천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 그리고 또 실무적인 모든 거를 이제 총괄해서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당대표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는요. 물론 당 지도부에서 2인자이기는 하지만 원내대표는 이 공천에 관한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한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최근의 공천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이렇게 지켜본다. 그리고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반면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히려 나서서 지금 상당히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까지 있을 정도로 온갖 진화의 움직임을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비춰집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홀로 사투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어쨌든 이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의 이 제일 핵심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원로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어떤 이 여론조사 시스템이라든가 공천 배제 관련돼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대표는 원칙적으로 시스템 공천이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조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할 경우에 이 공천 전체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일정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 정도의 두 분이 합의해서 어떤 역할을 분담한 정도는 아니지라고 할지라도 이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홍익표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이게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 여론조사 업체의 문제라든가 그 조사가 어떻게 실시됐는지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누구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후속 조치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당면에 있거든요. 이 역할은 홍익표 대표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홍익표 원내대표는 넘버 2지만 공천 라인에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핵심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도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 않고 정청래 선임 최고위원은 도중에 나갔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면서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도부로서 그렇다는 겁니다. 공천 라인은 없지만. 그런데 가장 난감한 상황이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인데 왜 그러냐면 물론 대선 본선 때는 그 자장 역할을 했지만 예선 때는 이낙연 캠프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낙연 캠프에 있었고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을 했습니다. 네. 그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을 했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종석 전 실장과도 인연이 있어요. 지역구를 이제 물려받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상당히 난감한데 그냥 이렇게 책임을 느낀다고 말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특정 여론업체를 빼달라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만약에 간철되지 않으면은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핵심 당직자로서는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셈인데 그 요구가 간철되지 않으면은 또 상황 변화가 새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위성 비례 정당이죠. 국민의 미래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위성 정당을 우리 당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국민의힘하고 다르지 않다 이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를 해왔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이 창당 행사에도 한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서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창당대회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1시 이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식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위성 정당을 우리 당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다른 당의 인사 자격으로 이 창당 축사 인사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자신이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밀어넣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서도 감옥 가기 싫은 이재명과 야합의 의석을 모두 가져가려는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엔 조혜정 국민의힘 정책국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최선임의 당직자를 선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조철희 당 사무처 총무국장이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도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마 이 조 국장이 전당대회 직전에 그 임명을 고사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앞서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최선임급 당직자를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당직자 실무 최선임인 조철희 총무국장 내정 사실도 알려졌지만 이 조 국장이 일신상 사유로 내정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당대표로 선임된 조혜정 국장은 당 사무처 공채 6기로 당 여성국장, 국회 정책수석 전문위원,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창당대회 분위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감옥 가기 싫은 이재명과 야합해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의석을 모두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막을 세력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제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사람들만을 정말 사심없이 엄선해서 국민들께 제시할 겁니다. 저도 단 한 명도 제가 아는 사람 밀어넣지 않을 겁니다. 대신 누구라도 사심 있는 생각으로 밀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제가 맡겠습니다. 민의에 반하는 선거 제도를 고수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바로잡고 여의도 정치의 특권을 내려놓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가요 또 추가로 공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죠. 바로 서울 마포을인데요. 여기에 이제 원족 운동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이 전략 공천을 받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 한 위원장이 내건 이슈 중에 하나가 운동권 청산이었죠.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의 대표적 운동권 출신 의원이자 친명 지도부의 핵심인 정청래 의원 지역구 서울 마포을에는 전향한 운동권 출신을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과거 미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전략 공천한 겁니다. 사실 이런 소식은 어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려졌고요. 함 회장은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만나서 마포을 지역 출마를 수락했고 저희 TV조선에는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승리할 거라는 그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전북 군산 출신의 함 회장은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으로 1985년 서울대 삼민투 그러니까 이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 86그룹 운동권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향에 이 민주당과 운동권 정치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해왔고요. 현재는 이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운동권 청산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위원장은 이 함 회장의 출마와 관련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포을에서 꼭 승리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 관련해 지난해 6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당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공부 모임에 연사로 초청이 됐던 함 회장의 발언과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과학과 계단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12년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입니다. 정청래와 함은경 한번 비교해 보시죠. 진짜 운동권에서 네임드로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던 사람이 정청래입니까? 학원했던 정청래입니까? 그 유명한 함은경입니까? 정청래는 그걸 계속 울거먹으면서 정치를 자기들 것인 양 주고받고 있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은경 후보와 함께 마포을에서도 꼭 이기겠다라는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 발표에서 이제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점이 있습니다. 어제 비상대책위가 제동을 걸어서
보류가 됐었죠. 바로 김현아 전 의원의 이제 공천 문제였는데 공천관리위가 비대위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관위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연아 전 의원의 경기 고양정 단수 공천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김 전 의원에 대한 재검토 의견은 공관위의 발표 하루 만인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공관위에 전달이 됐고요. 이후 공관위가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비대위의 결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김 전 의원에 대한 재논의 결정을 발표한 정 위원장은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재논의의 의미에 대해선 후보 지정을 취소해 신청한 분들을 모두 놓고 다시 검토, 의결하겠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연아 의원의 단수 공천 결정을 이제 비대위가 결국은 꺾은 것을 되돌린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관위 결정을 비대위가 제동을 건 첫 사례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났는데 일부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양측 간에 이거 파워 게임의 결과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그거 아니다. 적극 부인했습니다. 네,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 건 한 위원장의 의지가 컸다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 비대위와 공관위 사이에 미묘한 엇박자가 감지된다. 나아가서는 공천을 둘러싼 물밑에서의 파워게임이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으로 나온 건데요. 하지만 오늘 오전에 정영환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 모두 이러한 해석에 선을 그었고 한 위원장도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게임을 할 정도로 한가하지가 않다고 부인을 하면서 야당의 공천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목소리 계속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게임을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진짜 뒷구멍으로 공관위를 누구처럼 허수아비 만들고 누구처럼 공관위원장이 뭔지도 모르게 뒷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게임을 할 거라면 제가 전화해서 이 사람 빼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공관위하고 비대위하고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비대위는 오히려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우리 공관위도 전체적인 시각도 있지만 지역에 관해서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그걸 검토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각차가 약간 있는 거지 건전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의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오늘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말을 좀 아끼더군요. 네, 어제 오후 이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이 김 부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전해졌는데 김 부의장이 이 민주당 탈당 후에 거침을 고심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점에서 한 위원장이 김 부의장에게 입당을 제안했을 거다라는 이제 해석도 나왔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요, 이 김 부의장의 민주당 탈당 이후에 공개적으로 김 부의장은 뭐 대단히 합리적이고 뭐 상식적인 분이다 이렇게 이제 호평을 한 바 있었고 어제 출근길에도 이 김 부의장 입당 가능성을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뭐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이면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일 때 더 강해질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 김 부의장 입당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근길에는요, 한 위원장 이 김 부의장과의 이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개하지 않는 게 예의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이 한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김영주 부의장께 위원장께서 직접 전화하셨다는 보도 있었는데 어떤 말씀 나누셨고 화답 받으셨는지? 제가 여의도 문법에 그렇게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비공개로 한 통화 여부, 내용은 당연한 거지만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개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장면에서 공개적으로 먼저 등장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뭐 어쨌든 앞뒤 맥락을 이렇게 따져보면 한동훈 위원장, 김영주 부의장과의 통화 사실 자체 그건 부인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에선 한 위원장의 김 부의장 영입 시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공천 논란을 부각하려는 행보의 일환이자 수도권 승리를 위한 인재 영입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 부의장의 지역구인 영등포 갑은 보수 정당과 민주당이 승패를 주고받은 수도권 격전지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재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 부의장 영입을 고려한 것인지는 몰라도 국민의힘은 현재 영등포갑 공천을 보류한 상태고요. 김 부의장 영입을 통해 이 수도권 승리와 중도층 표심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도 분석이 됩니다. 다만 김 부의장 측은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에 아직 탈당계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이 조금 뒤 3시에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방문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는 원희룡 전 장관을 단수 공천했죠. 한 위원장이 단수 공천된 당 소속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 위원장은 오늘 인천 계양을을 시작으로 공천이 확정된 지역에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는요, 어제 오후였습니다. 서울 구로구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현재의 청년 기준, 그러니까 법적으로 청년 기준을 지금의 현행 34살에서 39살까지로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냈다고 합니다. 이 2030 청년층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취약한 그런 부분으로 지적이 되는데 아마 이들을 의식해서 이런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어제 오후 이 한 위원장은요,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현역범상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설정된 이 청년 연령 기준 상한을요, 39세까지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또 청년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한 이 공공주택도 대량으로 신규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어제 한 위원장의 구로 방문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2020년에 청년 기본법이 제정됐거든요. 거기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기준은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기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39세로 청년 기본법을 개정해서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그러니까 주거 지원의 대상이 확대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사실상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모습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정당의 대표들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유세에 나서면 저희가 그 모습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패널들께 이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80년대 운동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함은경 씨를 서울 마포 을에 공천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전략 공천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는 지금 민주당의 대표적인 대역 강경파 의원이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역시도 이제 운동권의 대표 주자 중 한 사람으로 이렇게 꼽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운동권 대 운동권으로 맞불을 놓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인 듯합니다. 그런데 마포 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으로서는 절대로 양지가 아니고 험지 중에 하나를 꼽히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말놓기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공천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같은 운동권이라도 결이 다른 운동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맞춤형을 새로 찾았다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김경률 역시 운동권 출신 김경률 회계사에게 맡겼는데 김경률 회계사가 그 불출마를 선언해버렸죠. 그런데 지금 그 함은경 그 대표는 지금 직함이 민주화 동지회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요. 지난 연말쯤에 만들었는데 이 만든 취지가 뭐냐면은 민주화 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일종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세력에게는 반대한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민주화 86 운동권 특권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면 같은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운동권 특권을 청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함은경 씨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민주화 운동 동지회로 만든 게. 그렇다면 그것이 교집합이 있다고 보고 지금 운동권 특권 폐지에 대해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 민주당에서는 계속 민주화 운동을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특권을 누린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딱 두 사람을 대체를 시키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그 이후에 특권을 지금 누려서 뭐 386이 486, 586 됐다. 이 범죄에 딱 놓고 거기에 맞서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민주화 운동을 더 세게 강하게 했지만 이 함은경 씨는 군산에서 횟집을 하면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다. 그러면 특권을 누린 운동권과 특권을 누리지 않은 운동권 이 대립 구도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정을 한 거죠. 네. 운동권 심판원의 불씨를 살려놓겠다는 계산인 것 같고 그 상징을 마포울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주장했지만 아직 여론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인물을 가져가도 총선의 구도를 바꾸는데 운동권 심판원이 크게 먹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 논란이 시작된 게 여기 마포울입니다. 근데 마포울 지역에 지금 출마하려는 분들 얼마 전에 다 면접도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때 김경률 비대위원 손들어주고 이게 사천 논란으로 이어지고 결국에 사퇴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똑같습니다. 이걸 시스템 공천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략 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적도 가능을 하겠습니다. 네, 제3지대의 움직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결별한 지 사흘 만에 총선 후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으로서는요, 지난 대선 과정 이후 2년여 만에 이번에는 이준석 당의 총선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된 겁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 당 최고위 회의에서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이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전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셨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기는 이 공천법을 잘 알고 있다면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표시를 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평소 이 대표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온 만큼 개혁신당 공천 과정 전반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정되었던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의 지도부는요, 이낙연 대표 측의 새로운 미래가 이탈하기 전부터 이 공관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기 위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 측과 물밑 접촉을 해왔다, 이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른바 낙준연대가 깨진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이준석 대표와의 결별을 선언한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이 공천권 전권을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주고 이낙연 대표는 지워버리는 게 개혁신당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면서 이준석 대표 측의 기획서를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다시 듣고 오시죠. 이미 이준석 대표 마음속에는 이낙연, 김종민은 이미 이 당에서 지워버린 거죠.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이낙연이 없어지면 사라져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김종인 대표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이낙연 대표를 몰아내야 됩니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통합 파기를 기획한 그런 기획이 집행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새로운 미래 측에 주장하는 어떤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설 자체가 그러니까 모순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추천은 오히려 제가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 측 측근 전직 의원에게서 합당선언 다음 날 저에게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언급하지 않았고. 개혁신당이 갈라서기 전에요, 이 김종인 공관위원장 이 설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 전 위원장 본인은요, 생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 말이 알려지니까 당시에 이낙연 공동대표는 정말 관심이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다소 냉소적으로 평가를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결국 김종인 공관위원장 이걸로 낙찰이 된 겁니다. 자, 이낙연 대표의 예상이 맞았던 걸까요?
네, 이낙연 대표의 당시 반응은 개혁신당 안에서 선거 지휘권 등을 두고 이준석, 이낙연 대표와 갈등을 겪었던 와중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 외견상 김 전 위원장이 입장을 선회한 결과를 두고 새로운 미래 측의 이탈 등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 체제에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었는데 김 전 위원장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오시죠.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하고 이낙연의 신당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개혁신당이라는 깃발 아래 다 모이니까 나한테 흡수되는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선뜻 그걸 갖다가 합당을 동의를 갖다 했던 거거든. 그랬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원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섞여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초기에 지금 조금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기네 스스로가 아마 극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난 10여 년간 이제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을 넘나들면서 각종 대형 선거를 주의했던 이 김종인 전 위원장 올해 84입니다. 나이가요. 뭐 나이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3지대 정당에서 또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된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여러 별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킹메이커라든지 여의도 짜르라든지 이런 별명이 있는데 과연 김 위원장이 이 개혁신당 의원 의석이 아주 적은 이 소수 정당에서는 또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궁금해집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등판을 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이끈 바 있고 이후 이제 박 전 대통령과 등진 뒤에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이 역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또 이후 이 친문 세력과의 주도권 갈등으로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난 뒤에는요. 2021년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그리고 이 지난 대선 때는 잠시긴 하지만 윤석열 캠프 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개혁신당에서는 어떤 결과를 끌어낼지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때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름이 나오면 이 한쪽에서는 김종인밖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김종인 말고 누가 있느냐 이런 반응을 봅니다. 이게 계속 되풀이되어 왔는데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석 그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첫 번째 인연이 2012년 그 비대위였을 겁니다. 박근혜 비대위죠. 예. 네. 그 성공의 기억을 한번 떠올리고 싶을 텐데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김종인 그 비대위가 성공한 시점을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거대 정당이었고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필요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에서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온다 한들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개혁신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 다른 당들의 공천이 완료되는 시점이고요. 개혁신당 쪽으로 인물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시킬 만한 카드를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분의 인연 그리고 성공의 시나리오는 지난번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정치에 또 총선에 나가려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들이 전혀 없지는 않고 오히려 또 개혁신당으로서는 나름대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의견으로 해두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여러 정당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가장 소규모 정당 그리고 또 전망이 불투명한 정당을 이번에 맡았는데 저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에서 가장 급한 것은 낙천자들, 이삭죽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야지 기호도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선거보조금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낙연 신당이 오히려 더 많이 갈 수 있는 구도거든요. 민주당에서 이탈자가 많고 국민의힘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저기 가서 역할을 한다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이 일을 했고 그때도 공천권까지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보수와 진보 양쪽에 다 인맥이 있습니다. 인맥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총선의 공관위원장이니까 또 총선에 출마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관전 포인트는 이준석 그 대표를 지금은 지역구를 나간다고 하지만은 공관위원장으로서 정권을 행사해서 비례대표로 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